한글날 바로 다음 날 한국에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인도의 타고르, 중국의 모엔,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오의 겐자부로에 이어 한강 작가님은 아시아에서 5번째로 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첫 수상이며 한국인으로는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번째 수상자입니다. 한강 작가님은 인간의 내면, 역사적 트라우마, 신체와 영혼의 관계, 삶과 죽음 등 심오한 주제를 다루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당시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가디언 등 유력 일간지는 한국 현대문학의 가장 특별한 경험, 감성적 문체에 숨이 막힌다, 미국 문단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등 찬사를 보냈습니다. 독일의 주요 언론도 이 작품을 카프카의 변신에 비유하며 금년도 최고의 문학적 발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한강 작가님의 업적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으로 더욱 빛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한강 작가님의 열렬한 팬이자 한국 문학 번역가를 꿈꾸는 영국 여성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루시 앤더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존경하는 한국 작가 한강 선생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한국 문학과 한강 작가님에 대한 저의 애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바로 한강 선생님의 작품 채식주의자였습니다. 몇 년 전 서점에서 우연히 영어로 번역된 채식주의자를 발견하고 읽었는데 그 내용이 저에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한강 선생님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문체와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한 한국 여성이 어느 날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단순한 결정이 그녀의 가족, 나아가 사회와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기대 사이의 갈등을 아주 상징적이고 강렬하게 그려내고 있었죠.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탄한 부분은 이 섬세한 이야기와 감정이 영어로도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한강 작가님의 문체는 매우 감성적이고 어딘가 불안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데 이런 감정선을 다른 언어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일 것입니다. 한국어는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문법 구조는 물론 존댓말 같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표현들이 영어와는 매우 다르죠. 한국어에서는 존칭과 문장 어미를 통해 친밀감, 공식성, 경의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가족처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빠, 식당 이모님 같은 호칭들이 그 예인데 이는 단순히 나이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감정과 사회적 의미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의 색깔 표현도 매우 다양합니다. 파란색만 해도 푸르다, 시퍼렇다, 담청색, 파도색처럼 여러 뉘앙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풍부해서 이런 미묘한 차이를 번역하는 것은 정말 예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한 데버러 스미스 씨는 이 작품을 영어권 독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한 주역입니다. 그녀는 한강 작가님의 감성을 영어로 잘 살려냈고 덕분에 이 소설은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번역을 통해 한국 문학의 힘을 느꼈고 그때부터 한국어를 배워 원작을 직접 읽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버러 스미스 씨의 번역은 작품의 세계적 성공에 큰 기여를 했고 덕분에 2016년 부커 국제상을 한강 작가님과 함께 수상하게 되었죠. 두 사람 모두에게 상이 주어진 것은 부커상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번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직접 원서를 읽어보니 한강 작가님의 문체가 얼마나 감각적이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이 얼마나 복합적인지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언어에 재능이 있고 어릴 때부터 다양한 책을 읽어온 독서광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아시아 작품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간혹 보게 되는 책들도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작의 독특한 문체나 숨겨진 심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매력이 반감된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문학을 접하기 전까지 저는 아시아 문학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요. 일본 문학은 깊이 있는 서사와 섬세한 표현으로 자주 평가받았지만 다른 아시아 문학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죠. 영어로 번역된 책을 읽어봐도 잘 이해되지 않거나 깊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건 단지 번역의 한계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문학은 깊이 있는 문학적 표현과 복잡한 인간 심리를 다루며 그 매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번역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고 자연스럽게 데버러 씨에게도 관심이 가게 되었죠. 데버러 씨는 저와 같은 영국인으로 2010년 21세의 나이에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런던대 동양아프리카학 대학원에서 한국학 석사과정을 밟으며 학문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했고 나아가 한국 문학 박사과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한 지 단 2년 만에 배수아 작가의 소설 에세이스트의 책상을 번역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비범한 재능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데버러 씨가 번역가로만 머물지 않고 동아시아에서 온 실험적인 소설들을 더 많이 출판하기 위해 자신의 출판사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출판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벵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쓰인 작품들을 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데버러 씨에게 가장 감명받은 부분은 그녀의 번역 철학과 그에 대한 진정성이었습니다. 영국 잡지에서 데버러 씨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한국어의 모호한 비유들을 번역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님의 작품 소년이 온다를 번역할 때 한국적인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옮길지 고민했던 이야기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작품에서 새벽이 얼음처럼 깨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와 같은 강렬한 의미를 가진 표현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데버러 씨는 이 비유를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심했고 결국 칼브라는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이 단어는 얼음 덩어리가 빙산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녀는 이를 활용해 새벽빛은 빙산처럼 느리게 밤에서 갈라졌다 라는 아름다운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데버러 씨는 한국어처럼 소수 언어권에서 온 책들을 다른 문화로의 창 같은 진부한 표현으로 홍보하는 대신 작품 자체의 문학성을 강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작품이 뛰어나다면 굳이 한국이라는 배경을 내세우며 마케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이런 철학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저도 한국어 번역가로서 꿈을 이루고 싶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큰 영감을 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문학 번역가는 종종 그들의 예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는 번역가보다 작가의 이름만 기억하죠. 그럼에도 데버러 스미스 씨는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영어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출판되는 소설 중 번역된 작품은 약 3%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번역 작품들이 오히려 영어권 원작보다 더 잘 팔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영어권 나라에서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는 한국이 이 현상에 촉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K-팝과 K-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K-문학으로 이어졌고 덕분에 저 같은 사람들도 한국의 수준 높은 문학 세계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대체로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를 배우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죠. 영국에서는 영어가 모국어이다 보니 외국어를 배우는 일이 흔하지 않았고 특히 한국어는 더욱 독특한 선택으로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영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한국어는 인기 있는 외국어로 자리 잡고 있죠. 2012년만 해도 제2외국어나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교가 단 3곳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는 그 숫자가 7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나 졸업시험 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이 현상은 너무 이례적이라 옥스퍼드대와 정부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정도입니다. 옥스퍼드대는 최근 한국어를 외국어 교육기관인 랭귀지 센터의 12번째 외국어로 채택했습니다. 원래 이곳에서는 주로 유럽 언어나 학문적, 비즈니스 차원에서 필요한 언어들을 가르쳤는데 한국어는 순전히 학생들의 요청으로 추가된 것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죠.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세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영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데버러 스미스 씨가 한국 문학 번역을 통해 틈새 시장에서 성공한 것처럼 저도 한국 문학을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문학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도 소개되지 않은 훌륭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작품들을 영어로 번역해 영국과 더 넓은 세계에 알리며 제가 사랑하는 한국 문학과 언어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해서 더 많은 한국 문학을 영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 문학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그보다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학을 사랑하고 그 문학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감동적이고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타고르의 시 한 구절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워가는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